장인어른관 들어갔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자.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온 그 잔인한 날 10년 산 남편놈이 상복도 못 벗은 제 가슴팍에 서류 봉투를 집어던지며 한 말입니다. 3일장 내내 코빼기도 안 비추던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대기실 문을 척 걸어 잠그고는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 저를 둘러싸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사돈도 갔으니 깔끔하게 갈라서라. 돈 한 푼 줄 것 없으니 맨몸으로 나가라.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놈이 내민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제 재산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석 올라가며 소름 끼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독한 인간들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10년째 목줄 걸린 개처럼 맹신하며 장사하던 그 6층짜리 알짜배기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라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향이 가득했고 저는 3일 동안 그 냄새에 절어 있었죠. 첫째 날 밤 조문객이 줄을 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동료, 동네 이웃, 먼 친척까지. 저는 상주석에 혼자 앉아 절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조의금 봉투를 받아 상자에 넣는 걸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성진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 늦는다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10번째쯤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혀가 마르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 성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와줘.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조문객이 끊기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는데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흐릿해질 때까지 눈물이 차올랐다가 조문객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눈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반복했죠. 둘째 날 아침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은 올 수 있어?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둘째 날 저녁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조문을 오셨는데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안 왔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익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요. 내일 발인 때는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한 적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었어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도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장례식장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 넓은 빈소에 저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이 세상에서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게 바닥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셋째 날 발인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조문객 몇 명이 들어와 향을 피우고 제 손을 잡아주고 나갔어요. 빈소가 거의 비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은 성진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까지 반듯하게 잡아올린 모습이 마치 거래처 미팅에 나가는 사람 같았죠. 3일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옷에서 구김 하나 없다는 게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성진이 영정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조문객 두어 명에게 돌아서며 허리를 깊이 꺾었어요. 장인어른 곁을 제가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조문객 한 분이 성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성진은 능숙하게 상주 옆자리에 앉아 조의금 봉투를 받고 두 손으로 조문객의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어요. 3일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5분 만에 효심 깊은 사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아니면 원래 이런데 제가 10년간 못 본 건가. 하관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어요.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조문객은 모두 떠났고 유가족 대기실에는 저와 성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류명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시동생 오태훈까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3일장 내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조문도 안 오셨으면서 왜 지금 여기에. 성진이 대기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잠금장치 걸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류명자가 제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오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둘러싼 형태가 됐어요. 성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톡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장인어른 일도 끝났으니까 이것도 정리하자.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명자가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오래 끌어봐야 서로 피곤해.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해. 류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처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오태윤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섞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형수, 빨리 하고 빨리 끝내. 다들 바쁜 사람들이잖아. 대기실 안에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대기실 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 합의서의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격 차이. 3일 동안 아내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게 성격 차이. 각서의 재산 목록란을 봤습니다.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진 쪽에서 제게 줄 것이 없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제 재산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성진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뭐가 웃겨? 지금 이 상황이 우스워? 류명자도 눈을 가늘게 뜨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쳤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정신이 나간 거야?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두 손으로 봉투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검토 받아볼게. 류명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태윤이 벽에서 등을 떼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성진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이 며느리가 변호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담담하게 꺼낼 줄은 세 사람 모두 예상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대기실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강 변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지기. 아버지가 세운 법인의 고문 변호사. 이 상황이 올 것을 아버지와 함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분이었죠. 저는 봉투를 건네며 짧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60대의 깊은 주름 사이로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권은 바로 움직이지. 창식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아버지가 15년 전에 사둔 6층짜리 상가 건물. 아버지가 세운 법인 이름으로 관리해온 그 건물의 지분 100%를 5년 전에 제 이름으로 넘기셨죠. 하지만 법인 대표는 강 변호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성진은 물론이고 시댁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쥐어준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서 만져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은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제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끝내야 한다가 아니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 오전,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임대차 계약서 묶음까지.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사실 창식이가 건강 나빠지고 나서 나한테 따로 지시한 게 있어.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강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 사겠다고 나선 데가 있었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데 창식이 생전에 이미 물밑 작업을 해뒀지. 지수가 원하면 언제든 팔 수 있게 해두라고. 아버지가 병상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게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 묶음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어요.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 류명자 명의, 2층 한식당 오태훈 명의, 나머지 층은 외부 세입자들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 건물에 들어온 건 제가 결혼한 직후 10년 전이었죠. 강 변호사가 계약서 뒷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데 이 두 사람은 10년을 다 채웠어. 그러니까 계약 끝나는 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강 변호사가 내용 증명 발송 확인서 2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창식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법인 이름으로 보낸 거야. 계약 끝나면 갱신 안 한다는 통지서. 저는 발송 확인서의 날짜를 봤어요.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던 때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면서 이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책상,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 책상 위에 놓인 제 어릴 적 사진. 서랍을 열었을 때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지수에게 이 건물은 내 방패다. 절대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메모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댁을 경계하고 계셨는지 이 한 줄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서 사인 언제 할 거야? 빨리 좀 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 뭘 검토해?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 성진이 혀를 차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저한테 줄 것도 없다고 빨리 끝내자는 조급함이, 이 이혼이 성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댁 전체의 계획이었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친정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빈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건물을 넘겨받을 때 만든 감정평가서와 함께 아버지의 메모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어요. 이 건물의 값어치는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 네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좋은 값을 받아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메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밤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얼마를 제안한 거예요? 강 변호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산 값의 4배야.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혼 후에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0년을 되짚었어요. 류명자의 사무실 인테리어비를 아버지 법인에서 지원했던 일. 오태윤이 식당 보증금을 아버지가 대준 줄도 모르고 자기 실력이라고 뻐기던 일. 성진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제 비상금 통장을 가져가던 일.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프랜차이즈 쪽에서 정식으로 매수 제안서를 보내왔어. 건물 전체를 새로 꾸밀 계획이라 세입자 전원이 나간 뒤에 사겠다는 조건이야.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혼도 시작할 준비됐어요. 강 변호사에게 매각과 이혼을 동시에 맡긴 다음 주,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법무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잔금은 세입자들이 모두 나간 뒤 3개월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 문자가 울렸을 때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혼 서류와 매매 가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보니 10년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종이 2장 사이에 있었습니다. 같은 주 목요일 저는 성진과 함께 가정법원에 갔어요. 법원 로비에서 만난 성진은 평소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 동안 성진이 볼펜을 돌리며 말했어요. 빨리 끝내자. 나 오후에 미팅 있어. 저는 대답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성진도 휘갈겨 사인을 했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안내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니까 숙려기간 1개월입니다. 한 달 뒤에 2분 다시 출석하셔서 이혼 의사 확인받으시면 돼요.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성진이 주차장으로 걸으며 제 옆에서 말했어요. 재산분할 각서도 빨리 처리해. 뭘 그렇게 질질 끌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통해서 따로 처리할게. 어차피 내 쪽에서 나한테 줄 것도 없고 내 쪽 재산도 결혼 전에 만든 거니까 나눌 게 없잖아. 성진의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어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야, 나 이혼 절차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로 소라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소라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면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당분간 우리 집 빈방 써. 알겠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시댁집으로 갔어요. 성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옷장을 열었을 때
제 옷이 차지하는 공간이 성진 옷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옷걸이 개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을 넣고 작은 가방에 세면도구와 아버지 사진을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오태윤이 내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오태윤이 제 캐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형수, 어디가? 쫓겨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오태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소라의 집에 짐을 풀고 저는 베개 옆에 아버지의 편지 봉투를 올려놨어요.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날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명자 쪽에서 아직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해 반응이 없어.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발송된 거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렇지. 그때가 되면 난리가 날 거야. 같은 주 강 변호사가 이혼 쪽 실무는 가사 전문인 정혜원 변호사에게 맡기겠다고 알려왔어요. 정혜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상담을 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가 수첩에 메모하며 물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쪽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으세요? 성진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제 비상금을 가져갔어요.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정혜원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으로 소송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 돈은 버린 셈 치고 있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며 저는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 세입자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이 시간 안에 매각을 끝내고 새 출발의 기반을 만들어야 했어요.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오늘 류명자가 사무실에 찾아왔었어. 저는 소라의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갱신 거절 통지서 받은 거 진짜냐고 따지러 온 거야.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강 변호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법인 대표 자격으로 통지서 적법하게 보낸 거 맞고 건물 매각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냐고 추궁하던데 법인 지분 소유자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 근데 지수야, 류명자가 직접 법인 등기부를 떼어보면 내 이름이 나와. 그건 대비를 해둬야 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건물이 팔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지금 난리인데. 성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법인 소유 건물이 매각 절차에 들어간 거야. 뭐? 그게 무슨? 그 법인 지분을 아빠가 5년 전에 나한테 넘겼어. 나는 그 건물의 주인이야, 성진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한참 계속됐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 만료 후에 갱신 거절 통지가 나간 상태야. 이미 절차가 시작됐고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성진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 직후부터 류명자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뜨고 꺼지고 다시 뜨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라가 끓여준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힐끗 봤어요. 화면이 또 켜졌다 꺼졌습니다. 안 받을 거지? 응. 소라가 제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부재중 전화를 세어봤습니다. 류명자 19통, 성진 8통, 오태윤 5통. 저녁 7시쯤 소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비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라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밑에 와 있대. 성진 차 타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소라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 절대 안 열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류명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류명자가 인터폰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지수, 문 열어. 당장 나와. 소라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10년을 가족으로 살았으면서. 류명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어요.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와서 얘기 좀 하자.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인터폰 너머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다른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내려가셔야 해요. 류명자가 뭐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결국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소라가 제 옆에 앉으며 등을 쓸어줬어요. 괜찮아. 갔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 부재중 전화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류명자 27통, 성진 14통, 오태윤 11통, 합계 52통. 밤 10시가 넘어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류명자였습니다. 네가 뭔 짓을 한 거냐?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전화 좀 받아. 문자의 톤이 점점 바뀌었어요. 추궁에서 애원으로. 새벽 1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베개 옆에 놓인 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갱신 거절 통지를 준비하셨던 건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 걸 아셨기 때문이었죠. 소라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와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마시고 좀 자.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핸드폰 달력을 열었어요. 숙려기간 2주 남음. 세입자 계약 만료까지 2개월 반.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류명자의 전화 폭격이 있고 나흘 뒤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명자가 법인 등기부를 직접 떼어봤어. 지분 소유자가 한지수라는 걸 확인한 모양이야.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계를 고의로 무너뜨렸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강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엄포야. 무시해도 돼. 전화를 끊고 이틀 뒤 저녁에 소라와 함께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벤치에 오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 팔짱을 끼고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형수, 식당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오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며 오태윤을 노려봤어요. 저는 오태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매매 가계약이 이미 된 상태야. 사는 쪽에서 세입자 전원 퇴거가 조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형수, 한 번만. 더 할 말 없어. 오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로비를 빠져나가는 오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소라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오태윤이 맥주캔을 따며 던진 말. 형수네 친정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밥값이나 하라고. 그때 삼킨 모욕이 목구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숙려기간 1개월이 끝나는 날 저는 가정법원에 다시 갔습니다. 성진이 법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양복 대신 후줄근한 잠바를 입고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 법원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판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두 분 모두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성진은 한 박자 늦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혜원 변호사가 준비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양쪽이 서명했습니다. 서로 청구할 재산 없음. 이혼 신고서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성진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지수야.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성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법원 현관문까지 쉰 걸음. 10년의 결혼이 이 복도를 걸어 나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 뒤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인 쪽에서 잔금 일정을 확정해 왔어. 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2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기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남은 절차 하나씩 챙길게요. 전화를 끊고 소라와 집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소라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저는 커피잔을 감싸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던 게 있어. 역세권에 작은 상가 하나 사서 안정적으로 임대료 받으면서 사는 거. 매각 대금 일부로 그거 해보려고.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너 아빠 닮았다, 진짜. 다음 날 강 변호사의 소개로 부동산 전문가 유정민을 만났어요. 역세권 상가 매물 3곳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저는 각 매물의 사람 동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월세 수익을 꼼꼼히 따졌어요. 유정민이 메모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쪽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매물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코트 안주머니의 편지 봉투를 만졌습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라의 거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2장의 편지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만 아빠가 남긴 것들이 널 지켜줄 거다. 아버지의 미안함, 건물의 의미, 딸이 단단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줄 한 줄 이어졌어요. 마지막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라.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난밤의 울음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알아버린 데서 온 울음이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편지를 지갑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편지는 제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주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명자 쪽에서 법무사를 통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왔어. 저는 핸드폰을 어깨에 끼고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없어. 갱신 요구권 10년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니까. 법적 효력 없다는 답변서 보내놨어. 강 변호사가 잠깐 뜸을 들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류명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전부 막혔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류명자가 10년간 제 위에 군림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땅이 누구의 것인지. 같은 주 수요일 오후 성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참 동안 오지 않던 연락이었어요. 지수야,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라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핸드폰 화면을 소라에게 보여줬어요. 소라가 문자를 읽더니 콧바람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건물 팔리니까 태도가 달라졌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소라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성진이야. 화면 속 성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법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성진이 인터폰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야.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인터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이렇게 말고 얼굴 보고 하고 싶어. 제발. 성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이혼 취소하자. 내가 달라질게. 저는 인터폰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확정된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야, 성진아. 지수야, 그러지 마. 10년인데.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10년 동안 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는 생각 안 나? 인터폰 너머로 성진이 이마를 문에 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돌아가. 저는 인터폰을 끄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인터폰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성진의 차가 보였어요. 운전석에 앉은 성진이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한때 저 사람을 사랑했었죠. 그 기억이 아주 잠깐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세입자 계약 만료일이 됐어요.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류명자, 오태윤 둘 다 자진 퇴거를 안 했어. 매수인 쪽 법무팀이 명도 소송을 접수했어. 결과는 뻔하죠? 당연하지. 갱신 요구권 소진된 만료 계약이니까 판결은 명백해. 다만 절차가 2~3개월 걸릴 수 있어. 같은 주 강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줬어요. 오태윤이 먼저 항복했어. 식당 집기 빼기 시작했대. 시어머니는요? 끝까지 버틴대.
사무실 문 잠그고 안 나온다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명자다웠어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 같은 시기 저는 유정민과 함께 매물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의 소형상가. 유동 인구도 많고 월세 수익도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가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등기 올릴 거예요. 강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웃었어요. 그래, 이제 숨길 이유가 없지. 아버지가 이름을 숨기라고 하셨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가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류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류명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이러면 우리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응, 말해. 발인날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진 쪽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류명자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하관하고 온 그 자리에서 유가족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래 끌어봐야 피곤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류명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지갑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접힌 편지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라. 편지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으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용과 매각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출구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명도 소송이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결 나왔어. 류명자한테 명도 기한 1개월 선고됐어. 저는 원룸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소라의 집을 나와 새 상가 근처에 방을 구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태윤은 이미 다 뺐지. 류명자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판결문 받아들고 열쇠 반납했대.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수고는 창식이가 다 해놓은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올려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15년간 지켜온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이제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류명자의 퇴거가 완료되면서 매수인 쪽 잔금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잔금이 입금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통장을 열어 입금 내역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숫자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매입하고 관리하고 지켜온 것. 그것이 제 결단 하나로 새 주인에게 넘어갔어요.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주 강 변호사가 시댁 쪽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류명자는 사무실 잃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있대. 성진이는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 자리 알아보고 있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오태윤은요? 식당 폐업하고 나서 와이프랑 크게 싸웠나 봐. 별거 들어갔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10년간 기대고 서 있던 기반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매각 대금이 확정된 뒤 저는 유정민과 함께 가계약해뒀던 역세권 소형 상가의 본계약을 체결했어요.
등기소에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서류에 한지수라는 세 글자가 찍히는 걸 보며 저는 펜을 쥔 손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유정민이 제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물건 고르셨어요. 고마워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유정민이 가방을 매며 웃었어요. 아버님한테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등기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가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을 제가 팔았고 그 돈으로 제가 고르고 제가 판단해서 산 거예요. 제 선택으로 만든 첫 번째 자산. 그 의미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소라의 집을 나왔어요. 새 상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원룸. 짐을 풀고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방의 모든 게 제 이름이었어요. 계약서에 임차인 이름, 현관 비밀번호, 택배 수령함 번호까지.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지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창가에 아버지 사진을 올려뒀어요. 편지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라. 지금 제가 웃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매일 웃지는 못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지었던 공허한 미소와는 다른 뭔가가 제 얼굴에 있다는 걸. 같은 주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수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내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심리상담센터. 한번 가봐.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네가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1년 동안 겪은 게 너무 많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혼하고 건물 팔고. 전문가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소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어. 가볼게.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만났어요. 상담사가 편한 자세로 앉으라고 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간암 판정, 2달간의 병원 생활, 장례식장에서 받은 이혼 서류, 건물의 비밀, 매각, 시댁의 전화 폭격, 류명자의 새벽 문자, 성진의 사정, 법원 복도의 쉰걸음.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여러 번 갈라졌어요. 눌러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건넨 휴지를 몇 장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가 병원 창가에 놓아두시던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어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좋다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잎을 만지시던 모습. 꽃집에 들러 같은 종류의 다육식물 화분을 하나 샀어요. 원룸 창가 아버지 사진 옆에 올려뒀습니다. 이게 새 집에 들인 첫 번째 물건이었어요.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원해서 산 거. 그 차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 이를 닫고 나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웃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짓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첫 심리 상담 이후 넉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발인으로부터 꼬박 1년이 되는 즈음이었어요. 역세권 상가의 인테리어가 끝나고 3개 호실 모두 세입자가 확정됐습니다. 첫 달 임대료가 통장에 찍힌 날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가 고른 건물에서 제가 들인 세입자에게서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 아버지가 만들어준 방패가 아니라
제 손으로 세운 기반이었습니다. 유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사장님, 첫 달 임대료 확인하셨죠? 네, 방금 봤어요. 이 수익률이면 2년 안에 두 번째 매물도 노릴 수 있어요.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유정민 씨.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놓인 다육식물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그 주 목요일 우편함에 손으로 쓴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태윤. 원룸에 올라와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2장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형수, 아니 지수 씨에게. 첫 줄부터 호칭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태윤은 자기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추석에 밥값이나 하라고 했던 것, 시댁 모임에서 형수 친정 무시하며 웃었던 것, 제가 짐 싸고 나가는 날 쫓겨나냐고 비아냥거렸던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식당이 문을 닫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보증금을 대주신 것도 몰랐고, 형수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제가 밟고 선 땅이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다는 건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변하니까 말이 달라진 건지 솔직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오태윤 씨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한지수.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용서하는 것과 다시 가까워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을 다시 제 삶에 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같은 주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어요. 아버지의 법인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새 법인을 만든 거였습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정리해 건네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대표님이시네요. 강 변호사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류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창식이가 보면 좋아했을 거야. 저는 법인 설립 등기 사본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대표이사 한지수. 아버지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나와 제 발로 걷기 시작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법인 설립을 마친 날 저녁, 소라와 유정민, 강 변호사 세 사람과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강 변호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한잔하자.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세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라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정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 변호사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소라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혼자 산소를 찾아갔어요. 가는 길에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핸드폰에서 상가 오픈 사진을 꺼내
묘비 앞에 세워놓고 법인 설립 등기 사본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빠, 딸이 이만큼 왔어요. 바람이 불어 등기 사본 모서리가 펄럭였어요. 저는 돌로 눌러놓고 묘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산 입구 주차장 근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오태윤이었어요. 오태윤은 저를 보고 움찔하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에 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수 씨, 아버님 산소에 한번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1년 전에 형수 쫓겨나냐고 킥킥거리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오태윤을 바라봤어요. 3초, 5초,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보세요. 오태윤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저는 오태윤의 뒷모습을 보지 않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 유일하게 변한 사람이 오태윤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신호를 기다리며 지갑에서 아버지 편지를 꺼냈어요. 접힌 편지지를 펼치지 않아도 마지막 문장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라. 1년 전 이 편지를 뜯지 못해 베개 옆에 올려놓고 뒤척이던 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는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편지는 슬픔의 유품에서 살아가는 지도가 됐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 옆에 법인 설립 등기 사본을 세워뒀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으며 지었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세운 삶 위에 선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참 이 사연을 읽으면서 자꾸 제 가슴을 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수 씨의 아버지 한창식 씨가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들이에요. 숨 한 번 쉬기도 힘든 그 고통 속에서 내용 증명에 메모에 편지까지 딸이 웃을 수 있는 길을 아주 자갈밭 하나 없이 닦아놓고 가신 거잖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이런가 싶어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판을 깔아줬어도 지수 씨 본인이 무너지면 끝인 거 아시죠? 10년 동안 시댁 인간들이 지수 씨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밟아댔던 건 지수 씨가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척 가면을 쓴 악마들의 본성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인간들은요, 끝까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시동생이 사과 편지 보냈다고 하죠? 그것도 자기 미천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그제야 대가리 숙이는 척 연기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에게 베푸는 친절은요, 미덕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내가 굳이 악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남이 내 인생을 흔들 때는 지수 씨처럼 아주 서늘하고 영리하게 쳐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